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상담의 기술에서 두 번째 공감적 반영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감적 반영에서 이제 과연 공감이 무엇인가, 공감에 대한 정의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공감적 반영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감정을 반영하는 것 또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 반영은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감적 반영이며 동시에 내담자가 상담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며 상담자가 충분히 내담자의 이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물론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담자에 대한 관심과 또 적극적인 경청이 따르지 않고서는 이 감정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감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기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내 감정이 무엇이다라고 딱 집어서 감정을 이름 지어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도 훈련을 할 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네이밍 한다고 하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은 지금 억울함이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어이없는 감정이다. 허탈함이다. 또는 부끄러움이다. 또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다. 또는 두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붙어 있는 감정들, 뭐 시원섭섭한 느낌이다.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그 중요한 의사소통과 또 공감을 통해서 서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얻게 된다. 그래서 감정 반영은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먼저 내담자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반영하게 되면 이때 이제 되돌려 준다는 얘기죠. 또는 비추어 준다는 얘기죠. 상대를 더욱 잘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을 상담자가 얘기해 줄 때 내담자는 상담자가 정말 잘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되겠죠. 내담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것을 다시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기술을 뜻한다.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자신의 단어와 표현으로 바꿔 표현한다. 비언어적인 표현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얼굴의 표정, 몸짓, 목소리, 그리고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어조, 어톤, 그쵸? 그리고 음색,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 비언어적인 표현들 안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읽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정 반영이라고 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이 감정 반영의 효과이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스스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담자의 언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맞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주신 표현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내담자는 스스로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상담자가 대신 붙여주는 걸 통해서, 그 감정이 맞다. 스스로 다시 재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상담자가 정확하게 나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상담자가 이제 이 감정을 반영할 때 사실은 상담자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가설적 감정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면 두렵지는 않고요. 그냥 기분이 언짢을 뿐이에요. 뭐 이렇게 다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재조정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담자가 이 감정 반영을 초심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대개 이제 내용 반영, 즉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라는 정도는 반영해 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서 시원하겠어요. 또는
허탈하겠어요. 뭐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반영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 반영 이렇게 잘못했다가 내담자가 나는 그런 감정 아닌데 하고 만약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상담자가 자신을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연습을 또 실습을 많이 하게 되면, 즉 이제 감정 수련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현상, 그 사건, 그 스토리를 듣게 된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 네, 이것은 어떤 공통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 말하자면은 이제 기본적인, 음, 뭐라 그럴까요?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자원이 있다고 할까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 입장에 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어, 어떤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심이 이제 완전히 무뎌지고, 그리고 양심에 이렇게 어떤 때가 끼게 되면 공감 자체를 하기가 되게 어렵죠. 또한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뭔가 때가 끼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나도 내 자신이 안 되는데 누구를 뭐 도와주려고 그 감정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갖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웬만하면 어떤 폭력적인 사건에서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내가 꼭 그것을 당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상태에 대한 감정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이것은 이제 뭐 상담자를 되고 싶다, 상담자 훈련을 한다가 아니라 이제 자신을 상담을 해야 되는, 자기가 상담을 해야 되는 이제 내담자로서의 자기 분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강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자매님은 자기 남편이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 하니까 난 안 된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했지. 당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남편은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아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래도 자기가 마음의 슬픔을 견디면서 살아오다가 이 자매님의 이제 친어머니도 역시 병환에 걸리셔가지고 누군가가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세요. 그래서 자매님이 남편한테 우리 엄마 좀 모시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우리 어머니도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죽인 거와 똑같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나는 당신 어머니 모시는 거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분은 남편에게 설득을 하거나 또는 미안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이제 상담실을 찾아오게 됩니다. 남편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상담자가 아니더라도 아내 쪽에서 남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자신이 이렇게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의 욕구로 인해서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지 못해서 어떤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내가 그때 이러이런 마음 때문에 당신께 그랬는데 당신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으면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남편이 마음이 좀 풀어지거나 아니면 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 어머니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고 그래도 살아계신 분은 또 살려야 되니 어떻게든지 또 방법을 간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오로지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남편이 우리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상담실을 오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해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꽉 차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도움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내가 원하는 것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의 법칙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야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러한 전략적인 기술을 알려달라고 오는 것이죠. 이것은 내 욕구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하는 욕구, 즉 마음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욕구를 얻기 위해 상대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은 진정한 상담의 주제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그리고 그것이 오랜 상태 동안 만성화가 돼 버리면 다른 사람의 감정 자체를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읽을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감정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영할 수도 없겠죠. 상담자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느끼는 상대방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그 수준만큼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공감해주고 또 이해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감정 반영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 수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감정 반영과 감정에 대한 표현이 상담에서는 거의 80% 이상 상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호작용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 반영의 이제 표현들을 보면요. 안나 씨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루시아 씨는 지금 남편 때문에 굉장히 슬픔을 느끼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이럴 수도 있고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세실리아 씨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이때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느낌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정 반영이고요. 지금 남편이 좀 부당하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너무 큰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얘기들이 전부 감정 표현일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써놔서 좀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그러한 말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갑자기 문을 열고 퇴근한 남편이 얼굴이 굉장히 굳어져서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을 하고 들어왔다. 아내로서 나는 남편에게 어떻게 감정 반영을 하겠습니까?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보 보기에 얼굴이 굉장히 안 돼 보인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오늘 굉장히 우울해 보이네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감정 용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분들은 그렇죠. 안절부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얘도 좀 이상한데 왜 이런 얘기만 생각날까요? 강아지가 똥 마려워서 끙끙거리는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말한다면 되게 안절부절하고 있어. 왜 그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들어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 굉장히 답답했다,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뭐 이런 표현은 또 어떤 상황을 비유로 들어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조금 있으면 늦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앞차가 가지 않고 계속해서 막혀 있을 때 막 답답하겠죠. 그러면 자신의 답답함을, 예를 들면 시간이 다 된,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차가 막혀서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마음이겠네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엉뚱한 낑뚱한 얘기를 해서 너무 화가 났다. 그러면 잔잔한 호수에 누가 돌을 던지는 느낌이겠네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어떤 인생에 큰 상처를 받은 분, 그분에게 법정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오줌을 지리는 애들이 한두 놈 있다. 그런데 그놈들이 오줌을 지린다 해서 내 강물이 지리지 않으니 흐르는 강물을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내 삶에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한두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한두 사람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 해서 내 인생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네, 내 강물은 지리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삶에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체험하는 우리 인생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분은 그 상처 하나로 자신의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두세 사람,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다가 그렇게 죄를 뿌리거나 뭐 오줌을 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내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가 체험한 이런 그 인생의 어떤 사건과 그 속에 있는 감정을 잘 반영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정 반영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어떤 말이 좀 더 적절한 감정 반영일까요? 자, 내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처럼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와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 이랬을 때 상담자는 첫 번째, 남편의 말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정말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아유, 그렇죠. 깜빡 잊고 시어머니를 배려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우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말이 가장 이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정답은 네, 모른다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문장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이 내담자 자매님은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지, 그쵸? 그냥 그 아이들과 모처럼 가족끼리 나들이를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 정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외출이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것도 모르고, 내담자에게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시어머니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편찮으신지 아니면 그냥 그 건강하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감정 반영의 적절성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걸 다 고려를 한 상태에서 반영을 할 때 드디어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 반영의 효과는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내담자가 접촉하게 해준다.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모를 수 있겠나? 예,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지, 확실하게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그런 방식의 대화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방식의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하는데 화가 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 화 안 났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또는 막 어깃장 놓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진짜 자기가 그게 화가 아니라고 스스로 이 자기 최면 효과처럼요. 자기는 화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나니까 정말 어떤 감정이 어떤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가 없도록 이렇게 접촉이 안 된다. 우리가 이 전자제품도 오랜 시간 지나면 이게 때가 끼고 먼지가 끼면 접속 불량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지 않으면 접촉에 대한 불량이 옵니다. 그래서 접촉 불량이 오면 이게 느껴지다가 안 느껴지다가 또는 안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발생하고 있고 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내담자는 부정적 감정에 수치심을 지니게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쉽다. 내담자가 스스로의 감정에 접촉하지 않는 이유는 일부러 접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접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접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깊은 무의식적인 그러한 이 수치심, 그것을 인식하면 스스로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걸 무의식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러한 이제 정신적인 역동이 생기게 된다. 근데 이제 인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이제 자기 방어, 예를 들면 뭐 합리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부끄러움을 스스로 이렇게 숨기려고 할 때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되죠. 부정 감정의 억압은 상담자로부터 감정적 반영을 통해 다시 인지되기 시작하고 감정의 정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감정이 부정적일 때는 굉장히 억압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화내거나 아니면 막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은 수치스럽거나 죄의식이 들거나 하는 이러한 그 감정들, 즉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그걸 표현하는 순간 갑자기 뭐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들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제재를 당하게 되죠. 심지어는 배고프다는 말만 해도 뭐라고 막 주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너만 배고파? 왜 그렇게 찡찡대? 우리도 다 똑같이 힘든데 너 힘들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이기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는 배고프다는 말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마른지 뻔히 아는데 물 드릴까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자신의 속에 있는 욕구도 숨기고 또 목마르다고 하는 표현도 하지 못하고 이미 목마르다는 그러한 감정 또는 욕구 상태가 올라올 때 그 자체가 내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왠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신의 기본적인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은 오랜 시간 동안 억압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상담자가 자꾸 읽어주면서 표면 위로 의식 수준으로 자꾸 표현하게 되면 결국 그 감정이 밑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의 고름을 만들어내다가 이것이 표면 밖으로 빠지면서 고름이 빠지는 듯한 그러한 정화 체험을 하게 된다. 이것을 감정의 정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감정을 읽어주기만 하도 그리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식만 하더라도 자신 마음 안에 있는 그 큰 뭔가가 이렇게 묵직하게 이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쓰레기들을 비워내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하신 내담자를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나이가 50이 넘은 형제님인데 어, 그 감정의 반영을 하게 되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지금 내 마음속에 이 벽돌로 튼튼하게 쌓여 있는 그 성벽이 하나씩 하나씩 밑에서부터 허물어지는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깜짝 놀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 그동안의 감정을 그렇게 억눌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느껴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러한 머무름의 시간이 치유의 원천이 된다.
자, 감정 반영 다음에는 이제 내용 반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표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겠는가 또는 위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핵심 주제어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 부연 설명들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몇 마디로 요약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면 우리는 이것을 재진술 또는 요약 기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이 스토리, 즉 겉으로 드러난 사건과 어떠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고 결국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다는 얘기군요 라고 말을 한다면 감정이 빠진 나머지 내용에 대한 것은 다 내용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담자의 이야기들을 나의 말로 다시 바꿔서 몇 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을 재진술, 요약해 준다면 요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재진술과 요약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그 공감적 반영에서의 이 감정 반영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기술이고요. 사실 우리가 공감 대화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공감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을 내 언어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학교에 돌아온 우리 딸아이가 갑자기 신발 주머니를 탁 하고 뭐 책상에다 갖다 던졌다 그러면 우리 아이 우리 딸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또는 굉장히 화가 났구나 또는 되게 언짢아 보이네 엄마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그 얘기를 이렇게 촉진해 준다면 공감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제대로 갖다 놓지 말고 책상에다 갖다 던지는 그런 행동을 보고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1차적으로 읽어주는 엄마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먼저 판단하는 엄마로 인해서 마음이 통하는 엄마, 마음을 보듬어주는 엄마가 아니라 항상 가르치고 항상 이렇게 충고해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뭔가 뚫려있는 공허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게 되고 이후에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으로서는 정말 자신이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실은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읽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감정의 반영은 꼭 상담자들만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좀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실천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감정 반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감정이 어떻습니까? 네, 그 감정을 한번 읽어주고 그 감정을 좀 풀어주고 또는 토닥거려주고 싶어서 내가 그 감정에 관심을 집중할 때 우리는 더욱 더 따뜻한 관계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 내 바로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한번 읽어주는 공감적 반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